11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심의했습니다. 여야 입장차로 법안심사 소위는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를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과 휘발성을 감안해 소위는 일부만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제36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연한 보육료 유남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입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해 가족경영, 족벌경영을 원천 봉쇄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법안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약간 이렇게 논의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 스탠스는 그대로인데 자유한국당은 아직은 조금 논의를 안 하셨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법안 지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자유한국당은 법안 병합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국당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그나마 독자적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는 유아 교육마저 정부 틀 속에 예속시키려는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모두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법안 통과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달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신한금융이 핵심 최고 경영자들의 법정 다툼과 추후 이어질 검찰 수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당장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혐의와 재판 쟁점, 처벌 가능성과 수위를 미리 전망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직원 채용비리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용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당시 힘센 외부 청탁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여 명의 입사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와 지인의 아들,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모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0여 명이 넘는 신입사원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조작 행위가 조용병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결과만 알려달라 했을 뿐 점수 조작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무더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의 경우 당시 은행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신입사원 부정채용 지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시 없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뭐 10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자를 바꿔놓고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까지도 이루어져서 혐의자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다만 업무방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경우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나와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의 뒤를 이은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김영진 신한금융투자사장 역시 다시 한번 검찰 칼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6일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라흥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행장, 김영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흥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위성호 행장과 김영진 사장 등의 조직적 허위 증언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재수사 권고 이유입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측은 현재로서는 조용병 회장 재판과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등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용병 회장은 지난 1일 법무장급 이상 임원들의 이메일을 보내 인재 채용에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할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부터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겠다는 조용병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채용비리 혐의 본인 재판에서 뭐라고 진술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를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관련해서 오늘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 센터 주최로 애도 상담과 유가족 심리 지원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애도 상담이 무엇인지 김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실에 대한 반응이 애도이다. 오늘 애도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홍주연 박사의 말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극심한 상실감, 이런 상실에서 연유하는 쇼크와 분노, 불안, 비탄, 우울, 슬픔 등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해소와 치유에 이르는 것이 애도 상담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내담자의 그 모든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범죄 피해자가 겪는 전문적, 통합적 트라우마 치유 공간이 바로 법무부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스마일 센터입니다. 2010년 서울 송파구에 처음 문을 열었고 이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수원 등 전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2018년 현재 임상심리 전문가와 전문의 등이 1만 1천여 명의 피해자에 대해 22만 건이 넘는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스마일센터 시설과 업무 표준화,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돕기 위해 스마일센터 총괄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살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법무부는 내년에 울산과 청주에 새로 스마일센터를 신설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첫날 열린 스마일센터 심포지엄.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별 심리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경비원 해고 권한이 없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경비원에게 당신 잘라버릴 거야 했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게 뭐 관련 사건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주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 네. 대표인데요. A 네.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 씨는 재건축 조합의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가 이제 못마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B 씨가 조합 측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한 나머지 네. 뭐 1월 31일 밤에 경비실에서 만난 B 씨에게 네. 내가 당신 자르겠다. 죄가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다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협박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법원 판결이 나왔나요? 네, 법정에서 네. 이 A 씨는 나는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법원의 네.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네. 유현중 부장판사는 이 경우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뭐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그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네.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장처럼 통상 보통의 경우는 뭐 자신의 권한이나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경비원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지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고용주에게 얘기해서 나를 해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두려움을 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실제 실행할 수가 없거나 상대방이 보기에 뭐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싶으면은 협박죄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네. 여부를 떠나서 이게 전혀 해악의 고지가 될 만한 게 아니라면 네. 고난 받기라서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예 협박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상대방이 그래봤자 당신이 설마 나를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네.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네.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이제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협박 미수가 되는 네. 건가요? 궁금한 게 공갈이랑 협박이랑 뭐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뭐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네. 어느 점까지는 같습니다. 네. 공갈은 동일하게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네. 해악을 고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네.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뺏거나 뭐 물건을 뺏거나 이럴 때 성립하는 것인데요. 네. 협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냥 해악을 고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네. 흔히 예전에 너 나한테 지금 공갈 치는 거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 공갈이 협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아무튼 힘이 있든 없든 말로 다른 사람 팔목 비틀어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행태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재활용 쓰레기 용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변모 씨라고 하는데 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도로변에 비치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품이라는 용어 대신 재활용 쓰레기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 쓰레기는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정의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변 씨는 다시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재활용 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시 문제 없다는 취지로 민원을 받아주지 않자 변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적절 용어 사용 금지라는 좀 낯선 이름의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오늘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 이행 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각하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변 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인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으니 이왕에 재활용을 할 거면 재활용품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자는 것이 변 씨의 제안입니다. 재판부 말대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행정관청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달라는 의무 이행 소송은 각하 대상이어서 재판에선 이길 수 없지만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좀 전향적으로 받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국회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담당검사 교체 요구에 관해 경위 조사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통일과 북한 법학회와 공동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해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로스쿨 협의회가 오늘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변호사 시험 선택 과목 폐지와 전문 법률 과목 학점 이수제 도입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